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이 오늘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집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잠시 뒤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33살 조선을 검찰에 구속 송치합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신림역 인근에서 일명씩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선이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 홍콩 쇼핑몰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해보거나 살해 방법, 급소 등을 찾아본 것을 바탕으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119로 인근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19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녹취록을 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20분쯤 강물이 불어나며 공사 중인 미호천교 임시 제방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제방이 허물어지면 조치원에서 청주 가는 교통이 마비되고 오송 일대 물난리가 날 것 같다며 우려했고 소방당국에 예방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실에선 전국적인 호우 상황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갈 만한 인력이 없다며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답변했고 별도의 출동 지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서울 시내 유흥주점과 호텔이 결탁해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기업형 성매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유흥주점입니다. 경찰은 이 주점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업주를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눈은 주점이 입점한 호텔로도 향합니다. 주점은 곧바로 연결된 호텔에서 손님이 단속을 피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호텔은 그 대가로 객실료를 받아 챙기는 일종의 공생관계가 성립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은 주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장부와 직원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알선 내역과 성매수자 명단 등 성매매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주점과 호텔의 유착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시기 경찰은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유흥주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주점 역시 호텔과 붙어 있어서 서로 한 몸처럼 움직이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소 규모 등을 고려하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들 주점 두 곳이 알선한 성매매가 수천 건에 이를 거라는 추산도 나옵니다. 그러나 주점도 호텔도 성매매는 결코 없었다거나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문의해보시면 알겠지만 호텔하고 우리는 아예 별개고요. 우리는 해 들어와서 하는 거고 결과는 전혀 없어요. 저희는 경찰들이 가지 않은 게 있으니까 경찰이 와서 가져갔으니까 사람들이 가져다 낼 거 아니에요.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이런 기업형 성매매가 널리 퍼졌을 것으로 보고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하고 규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과 결탁한 성매매 알선을 의심해 올해 상반기에만 주점 4군데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또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리는 등 뒤를 봐준 공무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지난해부터 10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희초 교사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측에 10차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A씨가 숨진 이번 달에만 상담을 3건 요청했는데 그 가운데 2건이 A씨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다치게 한 이른바 연필 사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학교 측의 주선으로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안심했지만 그 후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소름 끼쳤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학교 측은 A씨에게 서둘러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씨는 다른 학생 문제를 상담하면서 학부모가 자꾸 선생님 잘못이라고 하는데 자꾸 들으니 자신 탓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진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교권 침해에 대해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여기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는 교육청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원단체들이 연일 교권 회복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교실에서 어떤 교사가 소신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것이며 무슨 열정으로 수업 혁신에 나서겠습니까? 당정이 교권 침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학생 인권 조례도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 10명 가운데 9명은 교권 침해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99.8%, 사실상 설문 대상 전원이 허위 반복 민원이나 신고는 교육청이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란의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교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은 학부모라는 답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심각했는데 지난 4년간 초등학부모의 교권 침해 비율은 중고교 학부모의 7배에 달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교원에 대한 소송 제기 시 법률 지원과 함께 민원 응대 보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적인 행동들을 바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어떤 면담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신속하게 좀 고민하고. 전교조도 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국의 교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여야가 교권 회복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서희초 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보호한다며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교권과 학생인권 조례는 별개의 문제로 조례 개정이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어 양측 간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어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환 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5월 검찰의 소환 통보에 할 말이 없다며 서면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지 2달여 만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본인을 둘러싼 말들이 와전되어 정리를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2019년 이후 경기도 대변인이던 김 전 부원장을 3번 만났고 김 전 부원장이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주변인을 조사해 누구 지시로 이루어진 건지 확인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경위를 재구성하고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부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탄 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관련 보고를 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진 이후입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은 검찰과 일부 변호인의 회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정에서 부부싸움까지 벌어졌지만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이유는 모르지만 부당한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부인이 구체적인 회유 정황을 공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 자문위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한 여당 의원 가운데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유재풍 윤리심사 자문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해충돌 판단의 기준은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에 있었는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명단에 포함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 세금 경감 법안에 동참하는 예를 들며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 자문위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한 민주당 의원 3명 가운데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의원이 없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한 김상희, 전용기 의원은 거래 금액이 매우 적어 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홍걸 의원은 거래 횟수가 100회 이상이거나 누적 거래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 이해충돌 여부 검토 대상이었지만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가 가상자산과 관련이 없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위 검토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특보는 부인이 즉시 돈을 돌려줬고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사람이 이 사건 2달 뒤에 주최한 종교행사에서는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해 축사까지 해줬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한 불교 종파의 신도회장 A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부 고위층과 가깝다고 행세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판결문에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동관 특보의 부인이 등장합니다. 2009년 10월 말 A씨는 지인 C씨에게서 대통령직 속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1급 자리를 부탁받습니다. 이 특보는 준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었습니다. A씨가 2009년 11월 C씨에 이력서를 건넸고 2달 뒤인 2010년 1월 중순 A씨 아파트 현관 앞에서 수건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줬다. 다음 날 확인해보니 5만 원권 지폐 100장씩 내묶음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 특보 부인은 돈을 발견하고 바로 가져가라고 연락했고 그날 밤 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C씨는 원했던 자리에 가지 못했고 A씨의 다른 사기 사건 등과 함께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수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특보 부인에 대한 경찰 조사 기록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이동관 특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특보 측은 YTN에 보낸 문자에서 부인이 평소 안면에 있던 A씨가 건넨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찾아가 돌려줬다. 귀가 후 이 얘기를 듣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 경찰이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달 뒤인 2010년 3월 11일 이 특보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는 인사청탁 시도 사건의 당사자 A씨가 회장을 맡은 신도회 주최로 G20 정상회의에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대규모 불교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장 중앙무대, A씨 왼쪽에 박재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오른쪽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앉아 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전국 신도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2010년 1월에 부인에 대한 인사청탁 시도를 신고했다면 2천만 원을 건넨 사람이 3월에 주최한 행사에 정부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가서 축사까지 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YTN은 이 특보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신고했는지, 이후 사건 신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만 받았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신림동 흉기난동의 피의자 33살 조선이 검찰로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는 소식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전 상황입니다. 조선이 관악경찰서에서 현재 나오는 모습인데요.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왜 검색하셨습니까? 범행에 참고하려고 하신 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변을 하고 빠르게 호송 차량에 탑승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방금 전 상황인데요.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또 사기, 절도 등 4개 혐의로 검찰의 구속 송치가 현재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 21일 오후 2시쯤에 신림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앞서 그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육군복지시설 백마회관에서 관리관이 회관병들을 폭행하고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회관 관리관인 A씨가 근무 시간에 지인을 회관 VIP실로 불러 고기를 구워 먹은 뒤 뒷정리를 모두 병사들에게 맡기거나 무전 취식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는 농담을 빙자해 여러 사람 앞에서 회관병을 성희롱하거나 일처리가 조금 늦어지면 욕을 했고 장난감 도끼 등으로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A씨에게 무리한 업무 지시를 받은 회관병들이 입원까지 하는 등 과로에도 시달리고 있다며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은 이에 대해 특별점검 태스크포스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우석 육군 공복과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육군 본부 차원에서 특별점검 TF를 편성하고 각급 부대에서 운영하는 모든 복지회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구사단에 대해서는 군 감찰 인력으로 구성된 점검관들이 해당 부대의 전반적인 복지회관 실태를 확인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73년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달려와준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싸워 승리한 날이라며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에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열병식 전부터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한껏 과시했습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전승절 70주년을 맞은 북한이 대규모 야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연 건 지난 2월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했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관심사는 김 위원장의 직접 연설 여부입니다. 방북 중인 중국, 러시아 대표단의 열병식 참석 가능성이 큰 만큼 만약 김 위원장이 연설했다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조 강화에 맞서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대표단을 직접 환대했고 김정은 동지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무기 전시회까지 동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를 상대로 대놓고 무기 세일즈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나란히 앉아 전승절 기념 공연을 관람하며 북중러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대표단의 그 방북을 통해서 북한은 혼자가 아니고 북중러 연대를 통해서 충분히 앞으로도 생존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핵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열병식을 신형 무기를 선보이는 쇼케이스 현장으로 활용했던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어떤 신형 무기를 공개했을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2월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화성 18형을 대거 공개하거나 그동안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신형 무인기, 수중용 핵무기 헤일 등을 선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열병식을 개최한 뒤 시차를 두고 관영 매체 조선중앙TV를 통해 열병식 모습을 녹화 중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7일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 전쟁 정전 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축전에서 북한의 러시아 특별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 및 러시아와 연대는 서방 정책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이해와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6.25 전쟁 때 옛 소련군이 적의 패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전후의 역사적 경험이 양국의 정치, 경제, 안보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산 쌀과 술 등 식품 통관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중국이 일본 수산물의 전수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규제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수 방사선 검사를 하며 사실상의 규제에 나선 중국. 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 등은 중국 세관에서 일본산 쌀과 술, 과자 등 식품까지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무역 관계자들은 중국 세관의 검사 강화가 수산물 이외 다른 수입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며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가 도입된다면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日本産食品の安全性は科学的に証明されており、日本産食品に対する輸入規制措置を早期に撤廃するよう中国側に求めてきています。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홍콩도 수산물에 이어 최근 채소에 대한 검역까지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홍콩 주재 일본 총영사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산 수입 규제를 확대하는 배경은 오염수 방류만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서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며 보복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我们将密切关注管制政策的影响，坚决维护自身的利益。 중국은 오염수 방류를 빌미로 대일 압박 수위를 높임으로써 일본과의 외교 현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은 최근 중국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일 간 통상 부분에서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밀린 학비를 달랬더니 동전 수백 개를 던졌다. 우리가 이제 최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권 침해 관련 사례를 계속 보고 있지만 유치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제목과 기사에 실린 사진을 함께 볼 텐데요. 밀린 학비 달랬더니 동전을 수백 개 던졌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동전이 흩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 2019년이었는데요.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장기 체납된 학비 29,000원을 내달라고 학부모에게 요청을 하니까 학부모가 화가 나서 이 학비를 10원짜리 그리고 100원짜리 수백 개로 준비한 뒤에 유치원 원장에게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욕설과 폭언까지 더해졌지만 이 원장은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기사에는 원화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끝에 휴직한 교사 이야기도 실려 있었고요. 통원버스가 본인 집을 먼저 지나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거절하자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는 이야기 등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참 학비 밀린 건 부모의 책임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교권 보호 대책은 주로 이제 초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유치원도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국공립 유치원 교사 노조 역시도 유치원 교사도 논의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2022년 작년부터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보다 철저한 실태 파악해야겠고요. 대책 마련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자녀들이 학교 또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만 교육이 아니라 부모들이 어떤 본보기가 되는 건지가 더 큰 교육이라는 걸 우리 부모들이 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신림역 그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요즘 길 가기가 무섭다 이런 분들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트라우마 호소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뭐 남녀노소 관계없이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휴대전화에 112를 미리 눌러놓고 걷는다라거나 이어폰도 끼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걷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든 우산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는 경우도 기사에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자체는 물론이고요. 또 잇따라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니까 시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그 이어폰 끼고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더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신림동 일대 상인들도 피해가 좀 심각하다고요. 맞습니다. 한 국밥집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손님이 코로나 때보다 더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의점에서도 손님 발길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찰과 구청 측은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차량 순찰을 하기보다는 도보 순찰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이 불안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또 불안 정도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롭게 길을 걷는 것마저 불안한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챗 GPT가 한국인 600여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 국내법 적용해서 제재가 또 이뤄졌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챗 GPT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일부의 이름, 또 이메일, 신용카드 번호 등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오픈 AI가 서비스 속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에서 오류가 발생한 건데요. 우리나라 이용자 687명도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24시간 이내에 관할 기관과 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오픈 AI는 별도의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픈 AI 측에 과태료 처분 내린 거 우리 정부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첫 제재라고도 예. 되어 있는데요. 오픈 AI 측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픈 AI 측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고요.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현재 영문으로만 제공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네. AI 관련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제재의 종류도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죠. 근데 이쪽에 치매를 뜻하는 단어가 좀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맞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치매를 위한 두뇌 활동이라는 안내 편말이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최근에 러시아 관영통신 스푸트니크가 스레드 계정에 올린 영상 중에 한 장면을 딴 건데요. 마치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를 앓고 있어서 관련 책을 찾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사실은 조작된 겁니다. 해당 장면은 2012년에 마트를 둘러보는 바이든 대통령을 찍은 모습인데요. 실제 장면에다가 이 치매 관련 표지판을 합성해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건데 스레드 같은 경우는 새로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좀 취약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은 국영 매체의 경우 프로필 옆에 국영 매체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이 스레드는 이러한 표시 기능이 없는데요. 가짜 뉴스를 활용한 선전 활동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레드가 트위터를 의식해서 성급히 출시를 하면서 이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가짜뉴스가 판치게 되면 플랫폼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타 측은 스레드에도 국영매체 계정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SNS 이용자들도 좀 경각심을 갖고 또 게시물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몽탄 신도시
어딘가 좀 봤더니 지금 작은 글씨로 몽골 동탄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네, 일단 사진이 2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왼쪽을 보면 떡볶이, 어묵, 새우튀김 이렇게 한글로 메뉴가 적혀 있는 식당도 보이고요. 또 오른쪽은 마치 우리나라 고층 아파트 단지 같은 모습의 주택가도 보입니다. 둘 모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모습인데요. 이 밖에도 시내 곳곳에는 한국 편의점 브랜드가 위치해 있고 또 한국식 카페나 제과점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몽골로 여행을 떠난 관광객 사이에서는 여기가 홍대 앞인지 아니면 몽골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그 몽골 여행 가는 그 한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 이런 소식도 좀 들었는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좀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면 약간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익숙해서 좋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은 해외에 낯섦이 없기 때문에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몽골의 한국 문화가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건 활발한 인적 교류의 결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으로 취업이나 혹은 유학을 오는 몽골인들이 많아졌고 한국살이에 적응한 세대가 다시 몽골로 돌아가서 한국 문화를 정착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문화도 한몫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드라마 아내의 유혹 같은 경우는 몽골에서 시청률이 무려 80%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몽골을 마지막으로 갔던 게 6년 전인데 사진에 나온 이 둥지 포차에서 떡볶이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자 몽골 떡볶이. 물론 뭐 우리 한국 문화가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건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행자들의 입장에서는 몽골 고유의 문화나 또 풍경을 못 본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여전히 쉽게 쓸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특히 금융보험업계에 종사하는 남성 직원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일과 가정,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 힘들지만 내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여전히 많습니다. 네, 신랑이 아무래도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아이를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 육아를 시작한 거예요. 육아휴직 제도가 있더라도 그림의 떡, 남성은 더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못 썼죠. 좀 눈치를 주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제 이력을 쓰기에도 그런 여유가 있는 회사는 아니어가지고 그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려웠죠. 실제로 국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지난 2019년 20%대 가까이 진입한 이후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보험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전체의 3.4%로 건설업에 이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이용 추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YTN이 상위 10개 증권사의 육아휴직 이용 현황을 알아봤더니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녀 비율이 비슷한 은행업도 살펴봤습니다. 시중은행 5곳의 남성 육아휴직자 평균 비율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여성 육아휴직 비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남성에게 문턱이 높은 겁니다. 지방은행까지 넓혀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 해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수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최근 5년 동안 남성 육아휴직자가 단 1명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배경에는 업계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있을지 모를 인사상 불이익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른 업권에 비해서 여직원 수가 많고 또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자 육아휴직자들이 좀 적게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조직 자체가 조금 보수적이다 보니까 업계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 데스크를 떠나가지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쉬게 되는 거는 잠재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뽑아도 여기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비워놓자니 그 손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LG전자 매출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7,4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순이익은 1,953억 원으로 42.2% 줄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한 19조 9,984억 원을 기록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금액 지수가 1년 전보다 9.2%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금액 지수는 126.85로 1년 전보다 9.2%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9달 연속 뒷걸음쳤지만 낙폭은 5월보다 줄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6% 늘었지만 가격 지수가 40.8% 하락해 금액 기준으로는 28% 내렸습니다. 차기 KT 대표이사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KT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제 저녁 김영섭 전 LG CNS 사장과 박윤영 전 KT 사장, 차상균 서울대 교수를 심층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심층 면접 심사를 통해 이들 가운데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으로 최종 후보는 다음 달 말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KT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원유 가격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유값이 이제 오르게 됐는데 인상폭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죠? 네, 그러니까 2013년에 낙농가를 좀 보호하고자 만든 게 이제 원유 가격 연동제인데, 그러니까 생산비를 보존하겠다는 이제 그런 제도였는데 2013년에 106원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이제 87원에서 88원 정도 올라서 역대 두 번째로 가장 큰,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가공용 원유는 한 11% 정도, 그다음에 음용 우리가 마시는 근데 사용되는 원유는 한 8.8% 정도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네. 일단 원유값 인상이 되면 이제 유제품 인상 가격으로 이어지는 그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있는데 일단 정부는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그 수입 원유, 수입 가공용 원유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뭐 유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과자,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서 그런 원유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비중이 높고, 그러니까 우리 비중이 좀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그 말도 맞긴 한데 이게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원유 가격이 인상되면 이게 점점점 단계를 거치면서 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그 원유를 받아서 우유를 만드는 회사의 마진은 되게 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 2%밖에 안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우유를 만드는 회사에 가서 우유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단계의 그 유통 단계를 거칩니다. 거기서 마진이 한 2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통업계에서 마진을 정할 때는 그 가격의 몇 프로를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올라가면은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점점점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이제 과자를 만드는 또 뭐 아이스크림 만드는 그런 회사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도 붙을 거고, 또 이제 우리 뭐 시내를 많이 나가면은 커피를 만드는데, 그리고 뭐 빵을 만드는 이런 그런 쪽에 넘어가게 된다면은 정부의 생각보다는 나중에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밀크플레이션의 가격은 상당히 높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생각보다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또 다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자, 세금 관련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신혼부부를 위한 세금 공제가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를 좀 높이고 자녀 장려금의 연소득 한도도 대폭 높이겠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 결혼을 기피하는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 기피 현상 혹은 저출산 문제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플러스 효과는 나오겠죠. 근데 증여는 이제 기존 5천에서 1억 5천으로 한쪽 부모당,
양가를 합하면은 이제 3억 원. 3억 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정부에서 3억 원을 주지 않느나 부모가 이제 이렇게 주는 그게 과연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금액이 좀 사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중산층이나 좀 저소득층은 저런 증여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일 수도 있어요. 지금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정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사회 내 좀 갈등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고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어제 발표가 됐는데 뭐 바이오 신약이나 복제약 생산 비용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뭐 해외 진출했다가 유턴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기간이 드는데 이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양한 지금 조세 개편안이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거는 이제 콘텐츠, K 콘텐츠 쪽, 거기에 대한 이제 생산 비용을 많이 보전해주는 지금 이제 이런 배경이 사실 더 중요한데 뭐냐 하면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규모의 어떤 유턴, 자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혜택을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어떤 수준에 좀 따라가자 이제라는 취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주요 경쟁국들이 보면 이런 세금 혜택 외에 직접적인 보조금도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아직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을까는 좀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좀 다른 나라들의 어떤 온쇼링, 리쇼링이라고 하죠. 자국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정책과의 어떤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어떤 정부의 의지는 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소개된 세법 개정안들이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세 기조의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가 너무 크다. 지금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이제 5년간 한 수천억 원 정도, 한 4, 5천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5년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1년으로 나누면은 그렇게 크진 않고 세금이 감소하는 폭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금액을 딱 놓고 보면은 제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크잖아요. 그죠? 몇 천억 원이니까. 근데 우리 지금 한 해 세수가 몇백 조가 됩니다. 사실 이 감세 정도의 금액만 가지고는 전체 우리 세수입의 한 1%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0.1에서 0.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퍼센테이지 보면. 그럼 사실 감세 기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중립 재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오히려 감세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기 활력을 높여야 되는 부분, 추경을 못 한다면 어떤 세금 쪽에서 감세 규모가 오히려 컸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좀 너무 좀 미약하다. 올해 발표된 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반도체에서만 역시 4조 원 넘는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바닥을 쳤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결과를 보셨나요? 1분기 적자 폭보다는 좀 줄었거든요. 반도체 부분만 보면. 그리고 발표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5월 달에 재고가 많이 줄었다.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이제 분위기는 괜찮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3분기에는 좋아지는데. 근데 이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하반기에도 감산을 지속하겠다. 이 말은 하반기에도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이 좋으면 감산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반기에 어떤 우리 반도체 산업이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개선이 되겠지만
우리가 큰 기대를 하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큰 기대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었더라고요. 그러면 반도체보다는 모바일 쪽에서 이제 실적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라는 예상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보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예. 반도체 부분이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왔는데 그런데 모바일 쪽에서 많이 커버를 해줬고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언팩 행사를 국내에서 진행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쪽 시장도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 시장은 다 죽었어요. 스마트폰 쪽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스마트폰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았던 건 중저가 폰에서 좋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물론 스마트폰 시장이 일정 부분에 어떤 수요가 탄력적으로 가면서 받쳐는 주겠지만 그쪽에서 큰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증시 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2.4%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거든요. 근데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파월이 이제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경제 지표를 보면서 9월달에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죠. 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 또 2.0%보다는 더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그동안 2001년 이후에 미 연준이 금리를 가장 최고 수준으로 높였는데도 경제가 가라앉지 않네라고 연준에서 판단할 거고 그럼 9월에 한 번 더 인상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르거나 썰해지를 하지 않은 논에 바로 벽실을 뿌리는 건데요. 이는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을 위한 K-라이스 벨트 사업에도 채택됐습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전남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물을 많이 쓰는 벼농사도 기후 위기 조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메탄은 산소가 없는 혐기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농물을 계속 담수하거나 농물 사용량이 많을수록 배출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농법이 마른 논에 벽실을 곧바로 뿌리는 이른바 건답직파. 모내기 할 때보다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30% 넘게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먼저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레이저를 활용해 땅을 고르는 농기계가 지나가자 울퉁불퉁하던 땅이 이내 평평해집니다. 균평이 잘 되기 때문에 균일하게 파종되고 균일함이 입수가 되기 때문에 임모가 균일합니다. 썰해질 없이 벽실을 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을 하면서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저탄소 재배 기술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건답 직파 재배 기술이랄지 무썰해질 이항 재배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 현장에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답 직파 농법은 우간다 등 아프리카 7개 나라에 벼 종자와 영농 기술을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구축 사업에도 채택됐습니다. 1차로 세네갈과 가나의 원세트, 즉 말해서 건답 직파의 필수적인 레이저 균평기, 그다음에 건답 파종기, 그다음에 적기에 농약을 해야 되는 직파 농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붐 스프레이 이렇게 세 가지를 세트로 아프리카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우리나라의 농법은 기후 위기 대처와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라이스 벨트! YTN 김범환입니다.
왕년의 핵심 상권인 구도심이 침체하고 사람이 빠져나가는 악순환,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대구의 명소 동성로도 최근 대기업 점포까지 폐업할 정도로 침체 늪에 빠졌는데요. 대구시가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걸고 재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 최대 번화가 동성로입니다. 상가 건물 외벽에 점포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가득 붙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마저 폐업해 건물이 텅 비었습니다. 한때 시민들의 약속 장소로 쓰였던 랜드마크 대구백화점 본점도 폐업한 지 2년째 이렇게 개발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홍준표 시장이 직접 동성로를 둘러봤습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나온 대책은 르네상스였습니다.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유럽풍 노천 카페 거리를 조성하는 등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일부 해제해 서울의 홍대거리처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상인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비싼 월세는 그대로 둔 채 시설만 더 만들어봤자 달라질 게 있겠느냐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가 주도한 활성화 사업이 실패만 거듭했다는 불신의 눈초리도 매섭습니다. 여기에 상업을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전체 상권을 잃는다든지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관주도로서 상권을 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건 결국 대화입니다. 지자체와 상인,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회성, 이회성의 어떤 협의로 끝나서는 안 되고 철저한 어떤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그 협의체에서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어떤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나가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도심 상권 침체는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앞다퉈 대책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낡은 옛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자체와 상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전에서 7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조직폭력배와 브로커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일푼인 조직폭력배들을 명의상 건물주로 내세우고 이들이 재력가인 것처럼 꾸민 뒤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84명으로부터 73억 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연루된 전세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한화이글스 선수 출신 A씨와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전 비례동 등에 있는 건물 여러 채 바지사장으로 활동하며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줄이는 등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습니다.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한 메타가 지난해 수백억대 과징금에 이어 올해 74억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의 2018년 이전 운영자였던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 1천여만 원과 8억 8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18년 7월 이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 이용자에게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해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주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I am your captain. You are my crew. Our survival is contingent upon... You think it's just luck? Live and die. I'm not leaving you.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기기 위해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다. 맥베이 함장은 호위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거부당한 채 원자폭탄 부품 수송 임무를 수행했다. 작전 수행 후 홀로 이동하던 인디애나폴리스함은 일본 잠수함의 공격을 받았다. 맥베이 함장의 지시하에 선원들이 신속히 바다로 탈출했다.
탑승자 과반수가 생존해 피해가 크지 않을 줄 알았다. 탈수와 환각 증세, 부상자의 피냄새에 몰려온 상어들까지 침몰 직후 구조 신호를 무시했던 해군들에 의해 생존자들은 800여 명에서 겨우 30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 유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됐던 맥베이 함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맥베이 함장의 항해 지시가 피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 피격 직후 보낸 구조 신호에 미 해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맥베이 함장은 생존 동료들과 함께 무공훈장을 받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4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3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강한 일사의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 불쾌감도 심하겠습니다. 하루 일정 계획하신다면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 이상이 되겠고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26도, 전주 26.1도로 후텁지근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34도, 강릉 35도, 경주 36도까지 오르겠고 자외선과 오존도 강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